안녕하십니까, 김웅수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앞전 영상에서 올라갔던 영상인데 쌍용 KGM 익스피리언스의 영상입니다. 거기 갔다 왔던 영상으로다가 배경으로 다 썼기 때문에 영상이 겹치네요. 앞전 영상하고. 지금 보시고 있는 차는 모겁입니다. 모겁인데 렉스턴의 후속타로서 F100인데 요새 핫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뒷모습 아주 예쁘게 잘 빠졌네요. 램프류도 예쁘게 잘 빠졌고요. 저 범퍼 상단에, 뒷범퍼 상단에 있는 램프류는 방향 지시등이나 차폭등처럼 보이는데 이 쌍용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오프로드를 안 뛰는 사람도 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오프로드를 뛰다 보면은 저 후방 측방의 범퍼류를 좀 해먹는 편인데 데미지 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램프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나올 것 같네요. 지금 프론트 휀다 위에 백밀러가 있는데 백밀러가 슬림한 게 아무래도 후방 카메라 겸 어라운드 뷰를 볼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 카메라를 장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밀러 역할도 하겠죠. 아주 슬림한 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전방 그릴은 험비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그릴의 LED의 표현 방식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단 범퍼 밑에 달려있는 램프류는 공공감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안개등을 할 수 있는 역할로 보여지네요. 전면 호른트 휀다에 램프류가 하나 보이네요. 범퍼 바로 위에. 이것 또한 후반부에 있는 것과 똑같이 후면에 있는 리어 휀다에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나 차폭 등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휠 또한 어디서 보지도 못한 형식의 휠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으로는 기본적으로다가 순정 상태에서 리프트업이 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는 1.5인치나 2인치 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선 타이어도 3상급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 이 외형에 맞는 타이어면은 이 사이즈 크기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니, 여기 작게 조정이 돼요. 조정이 돼. 이 차 사이즈에 이 정도 타이어는 나와야지 딱 적당한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타이어도 이제 실크기가 이렇게 똑같은 타이어가 들어가진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버핸더와 핸드의 비율이 상당히 좋고요. 라제타 그리고 핸다의 비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넷과 라제타 그리고 핸다의 비율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자인이 아주 역동적이고 앞으로 돌진할 수 있는 오프로드를 잘 질주해 나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잘 갖춰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A필라가 서 있는 형태의 본넷과 휀다와 그릴과 그 다음에 A필라에 서 있는 각도와 상당히 비율도 좋고 승하차 할 때 공기 저항을 막기 위해서 A필라를 눕혀갖고 탈 때 머리가 사실 세단의 경우는 탈 때 상당히 불편한 게 엉덩이부터 집어넣지 않을 경우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집어넣지 않을 경우 또 머리가 안 들어가죠. 머리가 다 대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 면에 A필라가 서 있다는 것은 그만치 승차할 때 편안함과 안락함은 사실 첫인상 차에 대해서 첫인상 때 차를 탈 때 머리가 걸리지 않고 제대로 딱 앉아갖고 제대로 안착돼서 자세를 잡았을 때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승차감을 좌우합니다. 첫 인상이라고 하죠. 라제트 그래픽스 라이트는 공공감리로 되어 있고 약간의 헤드라이트 형성, 헤드라이트는 아니지만 형성이 토레스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군요. 본넷 형태도 거의 비슷한 형태이고 본넷 위에 가니시도 비슷하게 형상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오프로드를 뛸 때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잡이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살짝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고 디자인 전체적인 구성 디자인은 상당히 잘 뽑아냈습니다. F100만큼이나 액티온도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백밀러 디자인도 참고로 똑같이 생긴 것 같네요. 뒷유리의 슬림함이 디자인의 극치를 보여주는군요. 실질적으로 뒷유리가 많이 누워 있습니다. 많이 누워 있고 쿠페라 봐도 무관할 정도의 각도로 누워져 있네요. 뭔가 디테가 좀 깔끔하고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액트링, 네트링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일자형의 테일램프와 네트링이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스포일러 또한 아주 예쁘게 잘 정돈돼서 깔끔하고 예쁜 형태의 스포일러를 갖고 있습니다. 후면부에 있는 저 스포일러는 F100 후속 모델에도 저와 비슷한 형태의 스포일러 장착될 거로 보이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내 옵션을 많이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옵션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실내는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실내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고 시트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시트가 뒷좌석 시트가 원래 쌍용 KGM 시트는 단단한 시트로 다 이루어져 있었고 시트만 조금만 개선돼도 승차감이 많이 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뒷좌석 시트가 많이 포근포근하고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시트가 포근하고 부드러워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운전석이나 조석 또한 시트가 좀 더 포근한 형태의 시트를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새 차들은 원래 실내 디자인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요새는 다 잘 나오다 보니까 현대 기아에 비해서 상당히 디자인이 약간 부식적이다 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버금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시트에서부터 뒷문짝까지 인테리어는 상당히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컬러하고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네요. 문짝의 실내 디자인에서 문짝 안에 있는 디자인도 상당히 예뻐진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변한 건 핸들인 것 같습니다. 핸들은 수입차의 각형 핸들로 유지되어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토글 방식의 기어노브도 상당히 예쁜 것 같고 실내 컬러감도 상당히 깔끔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상당히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컬러네요. 너무 아름다운 컬러입니다. 에어백 레터링이 핸들 중앙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핸들 중앙에 레터링이 KGM이 들어간 게 상당히 예쁘게 보입니다. 쌍용 KGM은 전통적으로 다 전통 SUV 오프로드형 차량을 만들던 회사이다 보니까 가코란도부터의 뿌리 태생이라고 할까요? 그쪽 태생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세팅의 관점에서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는 세팅값이 오프로드 현상의 세팅값을 갖고 있습니다. 공든 현상이라든가 빠른 속도로다가 오프로드를 치고 나가는 경우는 스벨을 치거나 징창길에서 바퀴가 헛도는 거나 빙판길에서 눈길에서 헛도는 현상이 있는데 약간 궁뜨게 움직여야지 아무래도 주행 성능이 좋아지거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쌍용 KGM 같은 경우는 눈길이나 빗길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많이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사륜구동 역시 거기에 대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 오프로드 차 형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오프로드 세팅값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사이다 보니까 세팅값이 아마 그에 준한 거라 일반 사람들이 승차를 할 경우는 약간 궁뜨거나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2층하고 3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2층이나 3층에 올라가면은 히스토리 전시관과 캠핑할 수 있는 캠핑 세팅에 관해서 보고 이런 방향으로 해나갔으면 어떨까라는 형태의 전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쌍용 KGM 익스피리언스를 갔다 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됐네요. 다른 영상을 편집하고 올릴까 말까 너무 내가 오래 망설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늦게 올라갔네요. 아까 거기서 본 것 같다. 가구 매장인 거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쌍용 KGM 익스피리언스를 다녀오기 전에 가구 매장, 가구 박람회하고 캠핑용품 전시장을 다녀왔는데 아마 지금 가구 매장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쌍용차는 캠핑이나 오지 캠핑이죠. 렉스턴 스포츠나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섬 때도 이용하고 캠핑을 다니는 섬 때도 이용하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세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잠자리를 만들거나 텐트를 치거나 할 때 짐이 많이 실게 되고. 자, 토레스 EV군요. 뒷백 등을 보니까 토레스 EV가 많네. 토레스 EV 전기차기 때문에 캠핑하는 데 용이한 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캠핑을 세팅을 해놨네요. 차박 캠핑으로다가. 역시 쌍용차 같은 경우는 캠핑에 상당히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지붕 높이나 차고 높이나 여러 가지 오지를 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차 안에서 차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쌍용 KGM만큼 용이한 차는 없죠. 캠핑에 관해서는. 캠핑 어디냐? KGM, 쌍용 KGM 캠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차들은 보통 현대차를 기준으로 다 표본을 삼다 보니까 현대차스러워야 승차감도 좋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런 선입견을 벗어던지고 우물 안의 개구리의 시선을 벗어던지고 여러 동물 세계도 말이 있고 닭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말이 달리는 기준과 표범이 달리는 기준과 사자가 달리는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각자 다양성이 있으며 그 다양한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건 사실 쌍용 KGM은 오프로드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 방향성을 세팅하다 보니까 그쪽 방향이 그쪽 계통이 만약에 말이다 아니면 사자다 그 사자의 경매 방향성을
방향성으로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마을이다 하면 마을 방향성에 추구하고 가는 거죠. 마을이 잘 달리고 사자나 그만치 오지나 뭐 이런 데서 사냥도 잘하고 뭔가 자연에서 누빌 수 있는 개념이랄까 뭐 그런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개념이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백의민족이라 하얀색과 검은색 옷을 입듯이 흙과 백의 논리를 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 가니시, 본넷 가니시와 본넷에 붙어있는 손잡이 액티온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액티온 느낌이 나죠. 토레스 EV나 토레스나 액티온이나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전조등 라이트를 보면은 상당히 굵직굵직하고 믿음성 가는 강성을 가진 라이트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 보질 않았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상당히 믿음이 가는 강렬하면서 튼튼할 것 같은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모래가 튀거나 돌이 튀어도 멀쩡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전조등 같이 보이는 느낌을 갖고 뭐랄까 약간의 강인함. 사실 이렇게 가까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품질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쌍용 퀴즈엔 같은 차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되는데요. 여러 제품들에서도 품질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품질의 다양성 한 가지만을 추구한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핑을 왜 합니까? 오지를 왜 갑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집에서만 있어야겠지만 바깥으로 모든 분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가고 있을까요? 그만치 불편함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편함을 찾아가는 것과 편안함을 찾아가는 것과 뭐 아니면 중간을 찾아간다는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을 획일화 한다는 것은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영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토레스 EV 차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토레스 EV 차량을 보고 있는 건데 시프트감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주절주절 떠들고 있군요. 토레스 EV 차량이랑 토글 방식이 기어 오브 토 방식이 액티온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액티온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왔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죠. 그런 면도 여기서 리뷰하고 있는데 잘 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더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핸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핸들에 있어서 토레스 EV는 하단부에 뒷곳으로 잘려 있지만은 액티온 같은 경우는 상단하고 하단이 다 잘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뒷것은 상하가 잘려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상하에 뒷것이 없고 옆에만 핸들을 잡을 수 있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쌍용 Kzen 같은 경우는 역시 유격이 좀 있는 편이고 핸들 조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하장하 잘려 있는 경우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전을 많이 하다 보면 회전 반경이 핸들을 조금만 돌려서 회전 반경이 큰 차들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 뭐 스포츠성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은 쌍용차는 역시 상하 좌우가 붙어 있어야겠죠. 자, 토레스는 이 자리에 EV하고 틀린 점이 안개등이 들어가 있죠. 안개등인데 좀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고 토레스 EV보다는 좀 내구성이 조금 약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의 램프가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 전면부에 램프를 보겠습니다. 전조등이죠. 여기서는 안개등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렬하게 보이는 전조등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램프 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건 전조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구성도 괜찮고 지금 이 픽셀 라이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두툼하고 강렬해 보입니다. 튼튼해 보이고 모니터 봤을 때는 이렇게 튼튼하게 강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실제로 가까이 보니까 상당히 강렬하고 견고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램프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정면은 토레스 EV 전면부이고 액티온의 전면부하고 차이가 있죠. 액티온의 전면부 그릴에는 앞에 라체타 그릴에 전면부에 공공감리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공감리 디자인도 들어가 있지만은 얼핏 보기에는 한옥이나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옛날 미닫이나 여닫이 문짝이 있는데 장호지나 한 문살이 있습니다. 그 문살의 디자인 같기도 합니다. 그 한지에는 옛날에 코스모스를 따서 세게 눌러갖고 꽃 모양도 넣고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다른 얘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초가집이나 가끔 여기저기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 살아오다 보니까는 라제타 그릴이 문창살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겠네요. 우리가 일상 살아오면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댓글들도 달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 달면은 답글이 날라오고 하는데 그 내용 전에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풀도 생명체이고 나무도 생명체이고 하다못해 단세포 생명도 생명체이고 모든 걸 생명체라고 하죠. 생명체를 갖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조금 더 진보한 생명체일 경우에는 생활의 편안함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조금 더 진보된 생명체입니다. 단지 편안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단순한 단세포 생명이 하나가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 또한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그들한 생명체의 단세포 동물이다 보니까 기후적인 여건이 아니다면 조건이 아니라면 살아가는 데 편하다.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 유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겠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가장 진화된 삶이고, 그 생명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만치 진화돼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체세포, 모세포 하지 않습니까? 세포의 두 개가 만나서 EN의 핵을 가지면서 단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그 단세포 생명체에 여러 단세포들이 모여서 사람이란 인간의 형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생명체가 아니죠. 여러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내 생명체도 소중하고 다른 생명체들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일생생활에 살아감에 있어서 꽤 많은 것들이 소중하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그래야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말을 해야겠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멸치를 볶고서 밥 한 술 뜰 때 쌀알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그 한 숟가락에 수많은 생명체와 한 젓가락에 멸치 한 마리의 생명체와 반찬에 들어가는 나물류나 여러 가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 또한 생명체들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희생되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며 식사를 해야겠죠. 밥을 먹으면서 남기거나 버리거나 짬을 시키거나 하는 걸 최소화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도리일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성을 가진 아주 진보된 생명체라고 생각하지만은, 개미들도 똑같이 기상청과 같은 기관이 있듯이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땅을 파서 수로를 파갖고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고, 모래를 쌓아올려서 지붕이 만들어지게 빗방울 흐름에 의해서 지붕이 닫혀서 물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수 재방 대책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생명체들이, 인간으로 치면은 보육원도 있죠. 보육원도 있고 유아원도 있고, 농사를 짓는 눈과 밭이 있습니다. 남들도 안에서 농사를 지었고 먹고 살고, 남은 집을 베거나 아니면 곰팡이균을 키우거나 해갖고 생명체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해서, 사냥이라고 해봐야 뭐 나가서 조그마한 곤충들 잡아오는 거겠지만, 개미들도 인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인간도 개미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죠. 사회를 형성해서. 인간들은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조금 더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요. 인간은 아주 고차원적이고 차원을 많이 알고 있고 상당히 지적인 생명체로 생각하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댓글 같은 거나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길 가는 사람이 길을 물어봤을 때 여자가 물어보고, 남자로 바꿔놨을 때 남자가 물어봤는지 여자가 물어봤는지 모르고, 농구장에 고릴라 가면을 쓰고 왔다 갔다 해도 고릴라 가면을 쓴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지, 관중이건 뭐건 선수건 모르는 경향이 있는 아주 단순한 동물이죠. 이 커다란 무한대의 우주 속에서 인간은 먼지만도 못한 지구 속에서 그보다 더 작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니까요.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정중하게 긴 댓글도 아닌 짧은 형태의 반말조로다가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댓글에 억자들은 얘기하죠.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얘기할 때 다르고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댓글 다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인간 본질이 나타나는 형식의 댓글을 하죠. 짧은 말에 반말조식으로다가. 그마치 인간은 단순한 동물입니다. 이해를 잘못해갖고 그런 댓글을 다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댓글을 달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모닝이 오프로드를 가면 오프로드 차량이냐? 맞습니다. 모닝도 오프로드를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초가집에서 살았었고, 어렸을 때 기와집도 있었고 초가집도 있는 양옥집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다 비포장 도로였고,馬를 끌고 다니는 돌이 바글바글한 비포장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토바이나 차량들이 다녔는데, 오프로드는 포장이 아닌, 온로드가 아닌 비포장길이나 농로나 뭐 이런 옛날의 형태의 길을 오프로드라고 지금 칭하지 않습니까? 좀 더 험한 곳을 갈 수 있는 차량이냐, 아니면 좀 더 험하지 않은 곳을 갈 수 있느냐 차이인데, 모닝이나 마티즈 갖다 바퀴를 키우고 엔진도 튜닝하고 모터 튜닝해서 오프로드 뛰는 차를 봤습니다. 사륜구동까지 만들어갖고. 쌍용 KGM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사륜구동 차량으로다가 시작한 전문 오프로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산타페나 뭐 이런 소레토나 이런 차들 보면은, 하부를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머플러가 바닥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그런 성향의 차들은 대부분 오프로드를 뛸 걸 경향해서 만든 차가 아니라, 온로드 주행상 미상이 없으니까 구조 배관들을 그렇게 꾸며낸 거고, 쌍용 KGM 같은 경우는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프로드를 갈 것이라는 예상에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하단에 머플러 배기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최대한 바닥이 닿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도 순정 때부터 오프로드를 뛰었습니다. 계곡도 오프로드 뛰었습니다. 순정 때 오프로드를 계곡을 뛰었었는데, 지금 앞에 보면 라제타 그릴을 보호할 수 있는 언더커버를 대놨습니다. 언더커버를 대놨는데, 그걸 유심히 보면 언더커버가 약간
딱딱하게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순정은 강한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 그게 돌박에 부딪히면서 깨졌걸라요. 그래서 깨져서 그거 띄워버리고 철판으로 갖다 붙였는데 그 부위에 멤버료 하나가 있는데 멤버료가 좀 많이 꺾였습니다. 심하게 바위에 충격이 있어갖고 그게 멤버쇠 통짜쇠가 꺾일 정도면 엄청 큰 충격이 걸려요. 그 충격에 의해서 약간 꺾여가 그 하단에 보면은 언더커버가 약간 삐딱합니다. 제가 장착된 게 그만치 마티즈나 모닝이 그런 돌에 부딪혔을 때는 엔진이 작살나겠죠. 여러 가지 멤버가 있습니다. 멤버료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부딪혔는데 혹시나 해서 고속주행에서 앞 범보가 치면서 만약에 돌을 쳤다면 라제타 그릴이 나갈 겁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오프로드를 천천히 대부분은 갑니다. 대부분 가서 보통 충격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충격이다 보니까 멤버나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주 삐죽한 돌 아니고는 거의 잡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재수 없으면 라제타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제타를 보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커버가 맞아서 깨지긴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라제타 그릴은 깨지지 않았고 철판 언더커버로 바꿔된 겁니다. 라제타 그릴이 만약에 깨져갖고 냉각수가 새서 없는 상태에서 운행했을 때 엔진이 태워먹을 수가 있기도 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언더커버를 됐습니다. 특별히 됐으면 모르겠고요. 모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쌍용 키젠 같은 경우는 원래 가쿠란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쿠란도를 끌고 다녔거든요. 가쿠란도를 끌고 다녔는데 그 가쿠란도가 윌리스집하고 같은 스타일의 부품도 많이 호환된 거의 윌리스집하고 거의 호환된 차량이었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 하여튼 가쿠란도는 윌리스집 형태의 차량이었습니다. 그 차가 정통 오프로드 S. 사실 쌍용에는 그 가쿠란도로다 종류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차 종류가 많지 않았고 버스와 뭐 트럭 아니면 가쿠란도. 근데 디자인은 다 똑같고 본네트가 좀 크거나 작거나 엔진이 들어가는 형태가 좀 틀리겠죠. 본네트가 크거나 짧거나 길거나 아니면 차가 6명이 타느냐 5명이 타느냐 4명이 타느냐 식으로다가 그리고 차가 뚜껑이 열려고 오픈카냐 오픈카가 아니에요. 사실 오픈카가 아니어도 뚜껑은 딸 수 있습니다. 원래 쌍용 베이스가 원래 오프로드 차이기 때문에 뚜껑은 딸 수 있지만 거기에 몰딩 처리가 돼 있어서 굳이 몰딩의 본드를 떼버리고 굳이 강제로 떼내지 않고 타고 다니죠. 저 같은 경우도 6인승이었습니다. 6인승인데 뒷자리에 4명 타고 앞자리 2명 타는 건데 그것도 띄어갖고 오픈카로다가 개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루를 씌우고 해갖고 더 멋있게 개조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통 베이스가 쌍용차 같은 경우 부르다 해서 얘기가 나온 게 시발점이 시발차의 스타일로 시발부터 해갖고 지금의 집체 형태에서 쭉 이어져 온 회사이고 SUV로 RV로 쭉 이어져 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사람도 사람마다의 특성이 있고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후덕덕 해갖고 빨리 해쳐갖고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빨리 일을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차근차근 깔끔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일하고 세밀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해갖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차근차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특성이고 스타일입니다. 그것처럼 자동차도 그 회사마다 유지해오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세팅값이나 모든 면에서 오프로드 성향이 특성이라 그랬지 그런 특성에 영향이 있다. 엔진의 궁등 현상 오프로드에서 진흙이나 뻘차에 타졌을 때 보통 눈길에도 2단 출발을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2단을 넣지 않고도 오프로드 기능을 넣어갖고 스노우로 갈 수 있는 기능 물에 뭐 갈 수 있는 기능 여러 가지가 지금은 발전된 기술로 그런 걸 사용하지만 기초적인 기본적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아주 회사의 특성마다 특성이 있고 특성을 유지해 나가는 스타일의 회사인 것 같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굳이 액티온이 모노코크의 오프로드 차량이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이해를 시킬지 답답합니다. 차량에도 다양성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오프로드 사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만치 고객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차량, 내가 원하는 취향의 사양, 내가 원하는 승차감의 사양, 내가 원하는 차고 높이의 사양, 내가 원하는 차고 높이 낮은 차량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차고를 낮춰서 낮게 타는 스타일이 있고 일부러 높이에 올려서 높게 시선 처리가 높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높게 차를 튜닝해서 타고 다닙니다. 그만치 사람마다 각각 개성이 있고 차별화된 차를 타고 싶어하는 거는 근본적인 건데 그로서 해결화된 차를 원하듯이 지적한다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전에도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반도국에서 그것도 조그만 땅덩어리 반을 잘라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섬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어갖고 우리가 전 세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 우리가 미국 가서 생활하면 틀릴 것이고 미국에서 우리 교포가 살다가 우리나라 오면 틀리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구나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흑과 백을 얘기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단절된 섬문화 속에서 문화가 유별이 별다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나 여러 가지 그 대신에 대륙으로 살고 있으면 대륙에서는 그만치 넓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가 보편화된 비슷비슷한 문화를 갖겠지만 획일화된 문화를 갖게
바뀌는 선문화가 더 유일하겠죠. 그래서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편입니다. 그만치 사람 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넓은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단절된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살다 보면 생각의 관점이나 모든 면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리뷰는 더 할 시간이 없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린 시절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군요. 쌍용 코란도의 반짝이는 휠과 반짝이는 아라제타 그릴, 그리고 커다란 산악바퀴를 낀 코란도 행렬이 무전기를 장착하고 대회를 이루고 가는 모습이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당시에 수입차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입차를 본 적이 없었걸라 제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코란도로다가 해갖고 오프로드 차량 튜닝을 해서 대회를 맞춰서 가는 게 참 멋있게 보였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오프로드 차량을 여는 건 아마 쌍용 코란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진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지만 이거 정식 차가 아니오. 디자인만 뽑아낸 거야. 루프도 상당히 멋있어. 뒤에도 그렇고 다. 가자구나.